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그 텍스트 중에서 제목이 인조인간, 사이보그, 그리고 다시 인간으로 영화에 나타난 인간의 정체성 문제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벌써 이미 오래 전부터 인공지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인조인간이나 사이보그와 관련된 영화라든지 어떤 문학이라든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앞선 시대의 이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학기 중후반부터 다루기로 하고 좀 앞선 내용을 먼저 개관할 건데,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주로 우리가 다룰 영화는 두 편입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1920년대 영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마 저희 집의 어머니도 39060, 그러니까 39년생이고 지금 83세인데 여러분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태어나기 전일 겁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20년대에 벌써 이런 영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죠? 블레이드 러너는 최근에 새로운 버전으로 얼마 전에 개봉됐지만, 그 전에 우리가 오늘 이번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은 1982년도에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의 SF 영화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그 블레이드 러너는 그 뒤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다룰 건데, 우선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제 하게 될 그 프리츠랑의 영화 메트로폴리스, 그 영화가 이제 표현주의 시대 때 영화입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무슨 수치가 되겠네. 자, 표현주의 시대 때 영화는 아직 무성영화일 때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 시기에 오늘날 SF 영화의 효시가 되는 영화가 나왔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잠깐만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영화의 줄거리를 그래도 조금 우리가 알고 수업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잠깐만요 찾아놓은 게 있습니다.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 프리츠랑이라는 아주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영화와 블레이드 러너는 아마 다음 시간에 다룰 것 같은데, 우리 인간에게 담겨 있는 원초적 욕망이 옛날부터 뭐 이미 신화 때부터 나왔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뭐 오래 살아봤자 80, 뭐 90도 살고 이러지만 유한하니까 목숨이, 그죠? 생명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제 좀 초월해서 좀 더 장수하고 좀 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싶은 욕망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걸 인식하면서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인조인간, 그런 인공적인 생명을 창조하려고 노력한 것이 이제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발전해가 오늘날까지도 우리 끊임없는 어떤 창조 상상력을 바탕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20세기 초반에 이제 매체 혁명을 이룬 게 이제 영화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때는 무성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조로 치면 표현주의 시대인데, 이때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려고 이제 영화를 통해서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인조인간의 기원은 아까 말했다시피 1920년대 독일의 표현주의 영화의 계보에서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보면 이제 공포 영화나 SF 영화나 뭐 이렇게 다 연관성이 있는 영화들이고, 또 20세기 초반에는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뭐 드라큘라나 저번 시간에도 다뤘던 프랑켄슈타인 같은 괴물, 또 늑대인간, 요즘에도 늑대인간 영화 나오죠.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또 살아있는 시체, 좀비 아닙니까, 좀비. 그죠? 이런 공포의 기억들. 이런 게 이제 본격적인 SF 영화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나 복제인간이나 안드로이드나 인공지능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발전을 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가 왜 인조인간을 영화에서 이제 만들어낼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산업사회 이후에 과학기술 문명이 이제 발전하면서 영화가 우리 현대인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감이나 또 현대인들의 어떤 욕망이나 또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이런 걸 영화를 통해서 투영시키는 거죠. 특히 SF 영화들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보여주는 사회 현상이고, 또 인조인간을 통해서 우리 기술 문명이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그 미래상을 우리가 영화에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과 테크놀로지 간의 어떤 관계, 그죠? 그래서 영화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막연한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영화상으로 본 내용들이 저게 뭐 영화니까 그렇지 실제 현실에 뭐 우리가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봤던 공상과학 영화들이 지금 현실로 실현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한낱 영화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될 내용은 SF 영화 중에서 프리츠랑의 메트로폴리스입니다. 1926년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라는 SF 영화인데, 이건 1982년도입니다. 조금 최근이죠. 이 두 영화를 통해서 우리 이제 인간과 테크놀로지, 공학 사이의 문제, 또 이 테크놀로지가 발생시키는 인간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고, 이런 과학 문명의 발전이 산업 자본주의 사회 이후에 우리 인간의 정체성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메트로폴리스를 영화를 이제 알아볼 건데, 여러분이 메트로폴리스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일단 소개를 하고, 그래도 영화를 조금 보겠습니다. 영화 전부를 볼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그래서 프리츠랑의 아내가 이제 타임머신, 웰스의 작품 타임머신에 나오는 미래 세계에서 힌트를 얻어서 각본을 쓴 게 메트로폴리스인데, 이 SF 영화의 걸작입니다. 동시에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어떤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프리츠랑이 이 메트로폴리스에서 가상의 미래 도시, 인간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로봇, 또 미치광이 과학자, 이런 이제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SF 영화의 전형을 창조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이후로 수많은 SF 영화들의 아류가 만들어진 거죠. 물론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는 됐지만. 그래서 평론가들이 이 메트로폴리스가 발표된 이후 무려 42년이 지난 이후에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등장하기까지, 그 전까지 이 영화와 필적할 만한 SF 영화를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무려 42년 동안이나. 그만큼 이 영화가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영화인데, 빛과 그림자로 나누어지는 분명한 이제 이 흑백 영화입니다. 흑백의 대비, 그리고 극단적으로 양식화된 세트라든지 인물들의 과장된 표정과 몸짓, 이거는 이제 표현주의 사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과장된 표정과 몸짓. 그 다음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주인공이 겪게 되는 환상적인 이미지, 뭐 이러한 어떤 표현주의적 요소가 이 영화에 이제 나오는데, 고도로 발전된 기계 문명에 대한 공포심이 이 영화에서 이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트로폴리스가 가상의 미래 공간인 메트로폴리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
크게 보면 지상과 지하 도시, 지상 공간과 지하 공간으로 나뉘어 있고, 지상 공간에는 풍요로운 삶을 하는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 계층, 지배 계층, 또 지하 공간에는 이 부르주아 계층의 삶을 영양분을 공급하는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삽니다. 최근에 우리 봉준호 감독이 감독했던 뭡니까? 갑자기 영화 제목이 생각 안 나죠. 무슨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요즘 기억력이 좀 그 영화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열차 뒷공간과 그죠? 뒷객차와 앞객차 사이의 어떤 계층 분리하고 비슷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과 미술을 공부했던 프리츠 랑이 이제 이 영화를 만들게 참 자기가 전공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고층 빌딩이 줄지어 있는 지상 공간하고 어둡고 엄선한 지하 공간 이렇게 대비를 잘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메트로폴리스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프레드슨입니다. 이 프레드슨의 아들이 프레디인데, 이 프레디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지하 공간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목격하게 되고 여기에서 충격을 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의 노동자들은 마치 기계 부품처럼 일정한 속도로 동일한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또 생명을 잃기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프레디가 보니까 이 프레디 눈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이 마치 흉측한 괴물의 거대한 입속에 삼켜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결국 착취하고 있는 지배계층에 대한 어떤 상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프리츠랑 감독 특유의 표현주의적 장면 구성이 아주 돋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이제 전개되고, 그 다음에 메트로폴리스에서 또 인상적인 것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이름을 보면 벌써 마리아라는 이름이 성모 마리아와 이름이 같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어떤 의지의 대상이고 희망의 상징이 이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정말 어려운 힘든 삶을 하루 일과가 끝나면 모두 폐허 같은 건물에 모여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 마리아가 노동자들에게 계속해서 평화를 강조하고 언젠가는 지상과 지하가 평화롭게 연결될 거다, 자기가 중개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몰래 이 폐허 안으로 숨어들었던 이 프레디가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존재를 알게 된 프레드슨, 아버지죠, 프레디의 아버지가 과학자 로트방 박사를 시켜서 이 마리아와 똑같은 모습의 로봇을 만들게 됩니다. 이 최초의 인조인간이라고 볼 수 있죠. 사이보그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 마리아가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키도록 선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함정에 빠뜨려서 지하 주거지를 파괴시킵니다. 뒤늦게 로봇 한 대 속은 것을 안 노동자들이 분노해서 이 프레드슨에게 달려들지만 프레디가 이들 사이를 중재하고 노동자들은 이 프레드슨과 화해를 하게 된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어떤 계급 투쟁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화해된다는 것이 그 결말이 조금 이 영화의 약간의 단점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비현실적이죠. 그렇지만 1926년이라는 그 시대를 고려하면 어쨌든 이 영화는 굉장히 SF 영화의 효시로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영화다. 무성 영화이고 흑백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결말에서의 아쉬운 점 빼고는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라 볼 수 있고, 그 외에 또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메트로폴리스가 발표될 당시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직후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또 고려하고, 그래서 이 영화의 각본을 쓴 사람이 열렬한 민족주의자, 나치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종종 히틀러의 출현을 예고하는 텍스트로도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혼란스럽던 당시 독일의 국민들은 누군가 강력한 사람이,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당시 독일의 혼란을 좀 끝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답이라도 하듯이 나타난 사람이 히틀러죠. 그래서 히틀러가 이 영화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리츠 랑이
이래 사실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만 나치즘 한때 좀 이 영화가 이용된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츠랑이 미국으로 망명하고 막 그렇겠죠. 그래서 오리지널 러닝타임은 182분입니다. 엄청나게 길죠. 뭐 최근의 영화 뭐 대작에 비하면은 뭐 상당히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그 당시 26년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대작입니다. 출연자만 해도 보세요. 37,383명입니다. 그래서 제작비도 뭐 그 당시 독일 마르크화로 700만 마르크 이상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정도로 우리가 배경 지식을 이제 갖고 영화를 한번 봅시다. 먼저 영화가 한 6분짜리로 압축된 거거든요. 이게 자, 조금 뒤에서 찍겠습니다. 불빛 때문에 조금 괜찮습니까? 드레디죠. 이제 지하 세계 노동자들의 기계적 삶을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 속도에 맞추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속도는 늦추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시계 테이프 속에 뭐 돌아가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쭉쭉. 이제 마치 입 속에 삼켜지는 장면 같죠? 이빨이고, 그죠? 입 속에 삼켜지는 장면. 프레디가 그 아들이 충격받은 겁니다. (1926년도에) 이런 영화를 찍었다는 것 자체가 참
유성 영화 시절인데. 이 영화가 이제 워낙 오래돼서 저작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 때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미래도시.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미래를 예측한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최근에 우리 헐리우드 영화하고 뭐 별 차이 없어 보이죠? 지금 26년도 영화인데. 제 모습이 나오네요. 찍고 있는 모습. 여기서 화면이 멈추지? 이 정도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마 준비된 장면이 이 정도인 것 같고, 그 다음 불치랑 영과 관련해서 마리아라든지 그 뒤에 이제 인물 관련해서 제가 좀 보려고 했는데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집사람이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자, 아무래도 영화 내용도 길고 지금 더 이상 그 다른 줄거리가 나오는 장면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정도 하고 영화에 대해서는 아마 더 이상 제가 준비한 그 사진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우리가 다 보지 못했지만 이제 인조인간이죠. 마리아와 닮은 인간을 만드는 과정. 이제 그 과학자죠, 박사고. 이제 만드는 과정이죠. 인간을 만드는 과정. 그래서 이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영화와 관련된 많은 사진들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죠? 인조인간 마리아와 관련된 사진들이 많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화에 나타나는 인조인간의 이미지는 그 계보를 아까 말했다시피 표현주의 영화에서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표현주의는 이제 여러분 사실은 사조지요. 어떤 그 사조 중에서 외양보다는 내면 세계의 표현을 중시했던 사조입니다. 그래서 뭐 영화뿐만 아니고 문학, 미술 뭐 다양한 영역에서 표현주의가 유행했던 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당시 영화 중에서 이제 메트로폴리스를 오늘 본 거고, 그 다음에 표현주의 영화 감독들은 주로 영화 속에서 그 등장하는 인조인간, 이 영화에서는 또 혹은 흡혈귀, 뭐 프랑켄슈타인 같은 저번에 시간에 배웠던 괴물, 이런 인간의 이중적 측면, 이런 게 우리 인간에 내재하고 있는 이중성, 즉 선과 악, 두 가지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인간 존재의 이중성을 인식하게 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영화를 통해서 이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주의 영화 다음에 이제 그 계보로 이제 우리가 찾는 것은 공포 영화죠. 그래서 공포 영화는 뭐 흡혈귀 영화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공포 영화 중에서 우리가 뭐 드라큘라라든지 이런 영화가 이제
효시가 됩니다. 프랑켄슈타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SF 영화로 옮겨갑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방금 우리가 봤던 이 20년대의 표현주의 영화가 그 표현주의 예술 사조와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인간성을 상실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 현대사회가 직면하는 불안감이나 어떤 공포심이나 허무함, 죄의식 이런 게 20세기 전반기 문명사회 현상을 이제 영화로 스크린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주의 영화 중에서 프리츠 랑의 이 메트로폴리스가 비관적인 미래를 담은 작품이지만 본격적인 SF 영화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무대 세트나 특수효과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영화 이후에 등장하는 SF 영화들의 어쨌든 선구자, 효시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이보그 영화다, 이런 영화사적 의미가 있고, 이 영화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SF 영화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SF 영화가 주로 과학기술 진보에서 발생되는 우리 인간과 사회 문제, 문명의 발달과 인간 정체성의 문제, 뭐 이런 게 이제 주로 주제로 많이 다뤄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SF 영화 역사를 보면 결국 인조인간 이미지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사이보그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결국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초창기에는 단순한 형태의 로봇이 나왔다면 1980년대 이후의 SF 영화들을 보면은 좀 로봇인데도 감정을 지닌, 마치 그 좀 약간 인간과 닮은 그런 어떤 인조인간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인조인간을 보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갑자기 철학적인 근본적인 이제 성찰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과 닮은 로봇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뭐 과거에 보면은 스타워즈라든지 이런 이 당시에 나왔던 로봇들하고 지금 로봇하고 이제 많이 발전이 됐죠.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사이보그라는 것이 원래 인간과 기계가 혼합된 그 유기체인데, 인간이 하기 힘든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원래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목적이 이제 로봇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할 때 한나 아렌트라는 그 유명한 비평가가 이제 말한 걸 들어보면, 사이보그는 결국은 노동과 그 노동의 어떤 힘든 노동의 수고 혹은 고통, 여기에서 인간이 벗어나려고 하는 소망이 이제 이 사이보그라는 형태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 또 SF 영화에서 이 로봇과 사이보그의 개념이 발전하면서 결국 사이보그는 방금 말했다시피 인간이 지닌 어떤 육체적인 어떤 단점, 지능의 불완전함, 여기에서 해방되려는 욕구가 이 사이보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통 학자들이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SF 영화의 핵심은 결국 미래에 대한 예언과 경고에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SF는 우주와 인간과 현실의 어떤 특징을 탐구하는 것이고, 만약에 과학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우리 인간의 문제, 또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 이런 것을 영화가 이제 주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발생되는 인간과 과학기술 간의 문제가 결국 SF 영화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통적인 평론가들의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이거는 우리도 사실 많이 공감하는 내용들 맞습니다. 그죠? 특별한 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텍스트를 여러분 텍스트에서 339쪽에 한번 보세요. 자, 33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메트로폴리스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 이게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인가 아니면 인간 소외인가, 이런 주제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프리츠랑의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가 지금 이거 사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지상세계와 지하세계, 그죠? 왼쪽이 이제 지상세계고
오른쪽이 지하세계입니다. 아까 우리 그 영화 장면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게 20세기 초반에 그 과학기술의 발달을 이미지로 이제 흑백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재현을 했고, 어쨌든 기계 문명에 대한 불안이 소위 말하는 디스토피아가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토피아라면 좀 긍정적인 의미의 이상향이죠. 그럼 디스토피아는 좀 부정적인 의미의 불안한 어떤 미래상이 디스토피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입부에 보면은 고층 빌딩이나 거리의 장면이나 공중의 다리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극단적인 조명, 또 암울한 세팅 분위기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래 도시인 이 메트로폴리스가 지상세계와 지하세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상세계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부르주아들의 소위 말하는 파라다이스이고, 지하세계는 온통 기계로 둘러싸인 노동자들의 마치 지하 감옥 같습니다. 신화에 나오는 타르타로스 지하세계와 같죠. 그래서 지상에 이 그 소위 말하는 있는 자들은 지하세계의 그 빼앗긴 자들의 노동의 대가, 그 사람들이 흘린 고혈로 마치 파라다이스 생활을 하는 막 그런 것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문구가 지금 밑에 보세요. 자, 두 세계관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준다. 문구를 보세요. 노동자들의 지하가 깊어질수록 극장, 도서관, 공공 건물들은 오히려 높아진다. 이게 이제 이 영화 이제 두 세계관의 어떤 극단적인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잠깐만요. 이게 자, 벨 소리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주아 계급과 그들에게 착취당하는 노동계급 사이의 갈등이 이 영화를 어쨌든 이끌어가는 중심인데, 영화가 보면은 전반부 20분 정도는 지하세계에 있는 노동자들의 처절한 그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까 봤죠? 그 아들 프레디가 이제 목격하는 장면, 내나 그겁니다. 그래서 보면 기계들이 엄청나게 많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마치 기계 부품처럼 일정한 속도로 계속 일을 해야 되죠.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뒤에 보면은 아까 영화 속 장면 중에 일부 같기도 한데, 암울한 지하세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지금 나오죠. 여기 보세요. 시계의 태엽을 멈추려고 하는데 안 되죠. 그래서 이 프리츠랑이 1920년대에 소위 미국의 아메리카니즘하고 미국식 생산 방식, 이게 독일에 유입되는 것을 좀 이 영화를 통해서 비판하고자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시대적 배경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세계 대공황과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죠. 그래서 미국이 세계시장 1위를 석권하는데, 미국이 정치적 경제적 모델로 급부상하는 시기입니다. 그 당시 젊은 세대는 미국을 그 독일의 미래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용주의나 어떤 계획경제나 생산성의 합리화나 이런 것을 미화하고 예찬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테일러리즘, 포디즘, 포디즘은 포드 자동차 알죠? 거기서 테일러리즘도 결국 그 미국의 테일러가 고안한 그 작업 과정을 능률로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분업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노동의 표준량을 정해가지고 임금도 작업량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관리 방식이 테일러리즘이고, 포디즘은 포드 자동차에서 해서 처음 개발한 그 조립 라인, 연속 공정 기술 뭐 이런 걸 표준화한 게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포디즘인데, 그래서 미국식 이런 대량 생산과 노동 분화가 이 독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이제 환영받았죠. 문명을 예찬하니까. 기술 문명에 대해서 반면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좀 나이 드신 독일 지식인들은 이런 과학기술이 나중에 심각한 위험성을 초래할 거다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려를 하고, 지금도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인간의 정신과 영혼이 제외된 채 오로지 유용성만, 실용성만을 강조하는 미국식 경제 모델이
물질주의가 나중에 초래할 수 있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화면 속에는 거대한 기계 앞에 고개 숙인 채 로봇처럼 움직이는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까 잠깐 봤지만 나오죠. 그래서 생산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아까 기계에 기압계가 달리는 거 여러분 봤죠? 그 기압계의 속도에 따라서 노동자들이 빠른 속도로 일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기계가 폭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숨가쁘게 이 돌아가는 기압계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아까 보면 노동자 한 명이 기압계를 멈추려고 무진 애를 쓰다가 결국 뭡니까? 못 따라잡죠? 그 속도를, 기계의 속도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영화 장면에서는 우리가 못 봤는데 기계가 폭발하게 되고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계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비참한 모습이 영화에서 정말 리얼하게 이제 제시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줄거리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자 뒤에 한번 볼까요? 사진을. 이거 영화 장면을 다 못 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로봇 마리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메트로폴리스를 지배하는 자본가의 아들이 이제 프레드인데, 지상 세계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마리아를 통해서 어느 날 마리아를 통해서 지하 세계의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마리아가 이 노동자들과 아이들을 보살피는 어머니 같은 존재인데, 마리아가 힘겨운 삶을 사는 이 노동자들에게 미래에 언젠가 평화가 올 거라고 예언하고, 자기가 중재자가 되어서 노동자들의 이 노예 같은 삶을 해방시킬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사랑에 빠진 프레드가 아버지 프레드슨에게 노동자들의 삶을 좀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거절당하죠. 오히려 마리아가 주도하는 지하세계의 집회를 목격한 이 아버지 프레드슨이 과학자 로토왕에게 아까 말했다시피 마리아와 똑같이 생긴 로봇을 만들어서 이 지하세계의 노동자들을 교란시키게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로봇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대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기계화시켜버린 이 메트로폴리스의 지도자가 프레드슨이 좀 더 이제 다루기 쉬운 노동 통제를 위해서 이 노동자를 대신하는 로봇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트왕 박사가 만든 로봇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통제한다는 그런 실용적인 목적을 갖고 있고, 하지만 이 만든 마리아 로봇이 노동자들을 교란해서 선동하게 하고, 결국 이를 참지 못한 지하세계 노동자들이 나중에 이 로봇의 정체를 간파하게 되고 지하세계를 파괴하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흥미로운 게 이 인간 마리아하고 로봇 마리아입니다. 이 두 명이, 한 명은 인간이고 한 명은 로봇인데, 아무래도 인간과 로봇이니까 극단적으로 좀 대조되는 그런 이미지인데, 인간 마리아가 그 아까 말했다시피 성모 마리아 같은 어떤 순수함 혹은 종교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반면에 로봇 마리아는 좀 관능적인 면도 있고 또 신비한 모습으로 이제 선동 노동자들을 교란하기 위해서 선동하죠. 그러니까 마치 뱀파이어나 혹은 옛날에 그 요염한 판무 파탈의 이미지 있죠. 요부의 이미지, 그런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로봇인 이 마리아를 노동자들을 교란시키는 마치 뱀파이어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기계인간의 모습을 여성에게 투사한 거죠. 모든 악의 근원과 사회의 혼란을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서에서 이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성서에서 이브, 또 그리스 신화에서는 판도라죠. 이런 계보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보면, 자, 영화 마지막 장면에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이 자본가와 노동자의 화해 이제 장면. 그래서 이 영화 마지막 장면이 이제 교회 정문 앞에서 지상 세계의 그 지도자인 프레드슨과 그 노동자들의 지도자인 그로스가 수많은 대중 앞에서 서로 마주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중개하는 사람은 마리아와 프레드인데, 프레드가 이 아버지 프레드슨과
그로스 사이에 서서 이들이 화해하도록 악수하도록 중재를 합니다. 이 화해하는 장면이 이제 영화적으로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고 신비로운 장면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이러한 영화적 장치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간의 근본적인 갈등을 사실은 해결 안 하고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갈등을 종교적인 신비스러움으로 이제 희석시키는 그런 어떤 그 결말이라고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마리아가 머리와 손을 중재할 수 있는 것은 가슴이어야 하죠.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에 이 아버지 브래더슨과 또 노동자를 대표하는 그로스가 서로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긴 계급 투쟁이 끝나고 영화 메트로폴리스는 정오심과 적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랑과 이해가 허용되는 평화의 미래 도시로 이제 그 상징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게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해결되는가? 지금도 노동자와 그 지배층 사이의 갈등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겉으로는 문제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는 이 장면이 조금 비평가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사실은 영화가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1926년이라는 무성영화 시대인 것을 고려하면은 어쨌든 그래도 대단한 영화입니다. SF 영화의 걸작이고 효지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장면이 노동자와 자본가의 화해를 연출한 마지막 장면은 사실은 자본가와 자본가 아들 사이의 화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화해 이렇게 사실은 볼 수 있고 노동자들의 대표를 자처했던 그로스는 또 계급 의식이 투철한 지도자가 아니라 그 지배자들의 명령에 순종하는 전형적인 그 노동자, 직공장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 영화가 노동자 계급의 결국은 패배고 자본주의의 승리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사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처랑 감독의 이 영화가 그 당시 정말 엄청난 인플레가 독일 전역을 휩쓸던 그런 시기, 세계 경제 공황이었던 시기에 1927년에 베를린에서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열렬히 숭배했던 사람이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지니는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특징, 즉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교묘한 결합이 그 당시 혼란스러웠던 독일을 재건하는 방법으로 나치즘이라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사실은 이용이 많이 되었죠. 그래서 크라카우라는 비평가는 이 영화의 이 마지막 장면에 머리와 손을 중재할 수 있는 것은 가슴이다라는 이 모토가 나중에 보면 히틀러가 직분하고 1934년에 그 히틀러의 유명한 그 지략가인 괴벨스 알죠? 괴벨스 연설에서 이제 인용이 되고 이 문구가 그리고 정치 슬로건으로도 사용되고 그래서 이 영화가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와 연관성이 있다는 게 이제 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프리츠랑 감독도 자기는 그러한 의도로 만든 영화가 아닌데 그렇게 이용됐기 때문에 미국으로 망명하고 뭐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SF 영화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그 메트로폴리스를 오늘 우리가 영화도 잠깐 봤고 내용도 구체적으로 해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초기부터 이렇게 다뤄야지 갑자기 최근의 영화 뭐 매트릭스라든지 최근의 영화를 갑자기 생뚱맞게 인공지능이라 해가지고 다루면은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관하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기부터 지금 거슬러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학기 중간이나 말쯤 되면은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영화들도 제가 다룰 겁니다. 문학작품도 다룰 거고. 자, 그래서 오늘은 메트로폴리스를 했고 지금 시간이 45분, 50분 다 돼가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블레이드 러너라는 1982년 영화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해서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계속해서 건강 유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오프라인 때 만날 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